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61세 조영선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해체가 되었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은 심정에 몇 자 적어봅니다. 결혼 전 저는 아주 밝은 성격의 아가씨였습니다. 그 성격을 살려 당시 화장품 판매하는 일을 했었어요. 사교적인 성격 덕에 수입도 괜찮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건 1987년 제가 27살 때였어요. 흔히 말하는 맞선이었죠. 그 사람은 32살의 건축기술자였어요. 무척 착하고 건실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만 세상에 있다면 법 같은 게 없어도 평화롭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산다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전 바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할 수 있었고 88년에 첫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역시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요새는 딸바보 딸바보 하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던데 그 당시 남편이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원조 딸바보라고 불렸을 겁니다. 지금은 당연할 수 있는 분위기지만 사실 저희 집은 다른 집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 당시의 남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죠. 하지만 제 남편은 특별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품에서 딸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전 육아 스트레스도 적었네요. 또한 딸에게 주는 사랑만큼 저에게도 정말 잘했습니다. 주말이면 항상 자기가 주말 요리사라면서 부엌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비록 라면에 찬밥 정도였지만 그래도 절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았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딸에게 너무 잘하다 보니 주변 아줌마들을 만날 때마다 좋겠다며 부러움 섞인 농담을 건네곤 했죠. 물론 동네 아저씨들은 혀를 찾지만요. 그리고 90년에 아들을 하나 더 낳았고 우리 집의 행복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차고 넘치는 건 아니었지만 절약하면서 살면 내 식구 먹고 살기 충분했고 양가 부모님들을 한 번씩 신경 쓰는 데에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가 참 그립네요. 아무런 걱정이 없었죠. 동네 사람들도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지금이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집에 소금이나 간장이 없으면 바로 얻으러 갈 수 있고 옆집에서 반찬 많이 했다며 나눠 먹기도 했죠.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힘이 돼주기도 하면서 서로 관심을 두고 가깝게 지냈어요. 이웃끼리 품앗이로 같이 김장도 하고 누구네 집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서로 앞다퉈 그 집 아이들을 챙겨주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15년을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입학했던 해, 아이가 교복을 입고 중학교를 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 큰일 같았죠. 교복도 맞춰줘야 했고 어떻게 입학 준비를 해줘야 하나 분주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도 덩달아 긴장하게 만들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은 여느 때와 같이 출근했고 저와 아이들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정시 퇴근했을 남편이 11시가 넘도록 집에 오지 않더군요. 평소 퇴근이 늦게 되면 미리 연락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기다려보자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쿵쿵 떨리는데 불안해서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여러 번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늦은 저녁에 집 앞 골목 앞에서 남편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술에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집 쪽으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얼른 달려가 남편을 부축했죠. 여보, 아니 무슨 술을 이렇게 먹었어? 정신 좀 차려봐. 하지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더군요. 평소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술을 마신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취한 사람이랑은 대화가 될 리가 없으니 우선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어쨌거나 집에 무사히 들어왔으니 그걸로 된 거지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우선 남편을 재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북어해장국을 끓여 아침을 챙겨주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무슨 술을 그렇게 먹었어?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 말도 마. 내가 맨날 말하는 그 작업반장 있잖아. 어제도 하루 종일 사람 피곤하게 만들더라고. 그 낮에 한바탕 하고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푸느냐고. 어쩔 수 없이 마셨어. 아, 머리야. 남편은 평소에도 작업반장이랑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평소에는 순둥순둥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아주 깐깐하게 일하는 남편인데 작업반장은 규칙보다는 편한 쪽으로 하기를 원하는 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의견 대립을 하게 된다고 자주 하소연을 하곤 했죠. 어제도 작업 중 반장과 언쟁을 벌인 남편은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들은 기분이 들어 미안한 마음에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반장이 남편에게 자꾸 술을 권했다고 하더군요. 같이 먹던 다른 사람들도 반장님 기분 풀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라면서 부추기는 통에 마시게 되었는데 얼마나 마셨는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작업 반장님이랑은 좀 풀렸어? 아, 그랬겠지. 술을 따라드리면서 형님 형님 하면서 비위 맞춰주니까 허허 웃으면서 풀더라고. 어찌나 술이 세던지. 아, 다음부턴 혼자선 안 되겠어. 그리고 남편은 제가 끓여준 해장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고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했는데 작업반장이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었다고 했죠. 일반 작업자들은 종종 무단결근을 하기는 하지만 반장급 되는 사람이 무단결근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 반장님 이야기를 하며 걱정하는 남편에게 저는 별일 아닐 거라고 위로를 했죠. 하지만 몇 주 뒤 작업반장님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남편을 용의자로 올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남편에게 안 좋게 돌아갔어요. 주변 동료들은 작업반장과 남편의 의견 마찰이 잦았다고 진술했고 무엇보다 반장님이 출근하지 않은 전날 작업반장과 다투고 난 뒤에 남편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는 것과 평소와 달리 술을 잔뜩 먹고 필름이 끊긴 정황까지 남편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남편의 기억은 그날의 과한 술 때문에 거의 기억을 못했고 경찰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은 점점 범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의자가 된 남편은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다가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고 아이들은 아빠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 역시 남편이 경찰차에 끌려가는 걸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꽤나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모두 남편이 범인이라고 이야기했죠. 남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도 남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남편은 꽤 긴 시간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죠. 심지어 경찰은 절 불러 그날 남편의 행동을 몇 번이나 물어봤고 당일 입은 옷을 재빠르게 세탁한 이유가 뭐냐고까지 물어보더군요. 그 일이 있었던 건 몇 주나 지난 일인데 어떤 주부가 빨래를 안 하나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마치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 빨래를 한 듯 이야기하는 경찰에게 정말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당시 동네 사람들도 정화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신망이 두터웠고 회사 사람들도 가끔 작업반장과 마찰이 있던 이유는 작업반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으로 남편의 무죄를 입증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해갔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남편을 믿는다, 힘내라, 곧 나올 거다 라고 했던 동네 사람들도 점점 절 피하기 시작했고 뒤에서는 아마도 남편이 범인일 거라고 수군대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학교에서
살인자의 아들, 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했죠. 당시 사춘기였던 딸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고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들어왔어요. 평화롭던 가정이 점점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때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남편 문제 해결하자고 매일 미친 듯이 돌아다니던 전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던 거였어요. 이후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신경 쓰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놓여진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한 우리 가족은 예전의 평화를 다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삶이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생활을 하던 중 누군가의 제보로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었고 남편은 1년 반 만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끌어온 탓인 건지 아니면 사람들은 정말 진실은 궁금하지 않았던 건지 남편에게 찍힌 낙인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용의자인 것을 보도했던 언론은 남편이 혐의 없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남편은 그냥 범인으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행복이 가득한 집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남편의 무죄 사실을 기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마저 아빠가 살인 용의자였던 사실을 원망했죠. 특히 아들은 왜 그런 일에 휘말려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아빠에게 울면서 따졌어요.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화풀이를 아빠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무런 잘못 없이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분위기도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도요.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남편을 슬슬 피하곤 했죠.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니 남편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그리고 중학생이 된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상황은 더 악화가 돼갔죠. 하루는 자신을 살인자 아들이라고 하는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고 전 학교에 찾아가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하더군요. 내가 가야겠어. 내가 혐의 없음으로 나온 걸 알면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도 학교에 같이 가자. 저도 아들이 엇나가는 걸 더는 볼 수 없었고 남편의 말대로 무죄를 증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찾아갔지만 결백을 알린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일단 저는 상대 측 학부모를 만나서 아들이 때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잘못을 빌었죠. 그 다음은 남편이 나섰습니다. 아이를 때린 것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일의 발단이 된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은 저와 무관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살인자였다면 이곳에 올 수도 없었겠죠. 부디 아이들 사이에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 부모의 대답은 저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죠.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당신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니까 그런 일에 연루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안 그래요? 그 학부모는 교장실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치더군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당신 아들 전학 보내요. 전 당신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당신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더는 불안해서 내 아이 못 맡겨요. 저 말고도 다른 학부모들도 소름 끼쳐 한다고요. 그 말에 교장 선생님을 쳐다봤는데 교장 선생님 역시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상대 측 학부모의 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았죠. 의도했던 결과와 달리 저희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도 아이도 가슴 아팠지만 누구보다 가장 상처받은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한참을 숨죽여 울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다독이며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위로했지만 저 역시도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물론 나라에서 구속수사를 받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는 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남편과 살인자의 가족이라고 낙인이 찍힌 나와 아이들까지 다들 엉망이었죠. 물론 남편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애들도 아직 예민한 시기이고 저 역시 매서운 주변의 시선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동네를 떠나
가급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먼 곳으로 이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외국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만한 돈은 없었죠.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를 한 뒤 남편은 그쪽에서 직장을 구했고 우리 가족은 다시 잘 해보자고 서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되더군요. 딸은 아빠에게 살갑게 굴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아빠를 피했어요. 아들과 남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있었죠. 남편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전 남편에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며 새 출발을 하면 아들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는 듯 했지만 사실 우리 가족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죠. 다들 예민함이 극에 달해 있었고 누군가 툭 건드리기라도 하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남편은 다시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새로 구한 남편 직장에서 그 일 관련해 말이 나온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좌절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어. 난 더는 이 일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나만 없으면 당신이랑 애들은 괜찮아질 거야. 그때 전 지쳐 있었어요. 남편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남편 옆에서 꿋꿋하게 사는 것도 점점 엇나가는 아이들을 다독이는 것도 다 힘들었죠. 그래서 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때 남편을 잡아줬어야 하는데 말이죠. 전 남편의 뜻대로 아이들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남편은 지방에 가서 일을 하겠다며 내려갔고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연락이었네요. 그렇게 저와 아이들은 함께 새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던 전 친언니의 소개로 보험 영업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화장품 방문 판매도 했으니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불어닥쳤던 폭풍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더군요. 사람들을 만나면 예전처럼 대하지 못하고 이 사람도 그때 그 일을 알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사람을 만날수록 괴로운 마음이 들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실적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사를 관둘 수밖에 없었죠.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간호학원을 보게 되었죠. 그 학원이 왠지 뇌리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고2가 된 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진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딸에게 원하는 대학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한다는 말이 간호학과에 가고 싶은데 경쟁률이 높은 편이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어. 서울에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성적으로는 좀 위험해. 하더군요. 그렇게 딸과 목표 점수 이야기를 하다가 며칠 전 본 간호학원이 생각났고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간호학원은 뭐야? 간호학원은 간호조무사 교육하는 곳이지. 간단히 말해서 간호사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야. 아, 그래. 간호학원 다니면 간호사 되는 건 줄 알았네. 엄마도 간호조무사 공부해봐. 이 나이에? 엄마 나이가 45살이야. 간호조무사는 나이 상관없어.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나중에도 좋을 거야. 요즘 아줌마들도 많이 한대. 딸의 말에 신락 같은 용기를 얻었고 전 며칠 후 간호학원에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등록까지 마쳤죠. 이후 아들과 딸이 공부할 때 저도 옆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무사히 실습까지 마칠 수 있었죠. 1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한 저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운 좋게 실습을 나갔던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사이 딸은 무사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일을 하며 가끔씩 생활비를 보내줬기 때문에 큰 부담은 덜었어요.
그런데 큰딸이 대학을 들어가고 얼마 뒤부터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게 아니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남편은 집을 나간 이후로 제 연락을 안 받은 지는 오래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으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을 그냥 두었어요. 어쩌면 완전히 연락이 끊겨버린 지금은 다른 사람과 재혼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사히 살고 있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아이들이 다시 남편 앞에 나타난다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서로를 위해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떠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은 다행히도 아빠와 떨어진 이후 점점 상태가 호전되었죠. 조금 늦었지만 공부도 시작했고 무사히 대학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들은 군대를 갔고 전역을 하던 해에는 딸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딸은 돈을 벌자마자 자신의 학자금 대출도 갚으면서 생활비까지 내놓았고 저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들도 아르바이트하며 본인 용돈벌이는 했고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아들이 대학교 졸업 후 힘들게 취업을 성공한 날 저와 딸은 조촐하지만 가족끼리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술도 마시는데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자리에 너희 아빠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하면서 눈물을 훔치니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빠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자랐더군요. 중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를 내쫓은 게 너무 후회돼요. 아빠는 다 이해하셨을 거야. 아빠는 잘 살고 계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언젠가 아빠도 다시 너희 얼굴 보러 오시겠지. 그래도 자식인데. 그때가 오면 아빠 따뜻하게 맞아주자. 저는 울먹이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서로를 감싸고 다독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이혼 후 처음으로 신우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처음 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주인공이 신우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순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 본인이 아닌 신우이가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 같았죠. 역시나 신우이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저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아가씨, 왜 그래요? 정화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한참을 울기만 하던 신우이는 어렵사리 입을 떼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치매래요. 치매요? 남편은 집을 나가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얼마 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63세였어요. 치매가 걸리기엔 너무나 젊은 나이였죠. 신우이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환갑진한 사람이 치매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젊어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게 치매로 이어졌다고요.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흑흑. 일반적으로 노인성 치매의 경우 점점 진행되는데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손상에 따라서 진행이 매우 빠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남편은 혼자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전 전화를 끊고 그날 저녁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은 모두 자기 탓이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딸 또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생각에는 아빠를 집으로 모시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집에서 엄마가 직접 돌보시게요? 집에 간호사도 있고 엄마도 조무사로 일을 오래 했으니까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단 직접 돌보는 게 낫지 않을까? 중증 치매는 돌봐줄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 아들과 딸은 그게 좋겠다며 동의했고 전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늙고 야위었습니다. 60대 초반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신우이의 말대로 거동조차 할 수 없었고 눈을 뜨고 있지만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이후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치매 환자인 남편을 돌보는 것에 온 힘을 쏟았어요. 처음엔 스케줄 근무를 하면서 딸과 번갈아 가면서 남편을 돌봤는데 딸을 언제까지 제 아빠 옆에 묶어둘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제가 전담하기로 했죠. 생활비는 아이들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지났네요. 저는 얼마 전 딸아이의 권유로 시작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빠 식사도 챙겨드리고 대소변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저의 공부를 도와주었죠. 다시 우리는 남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네요. 남편이 집에서 나가 지내는 동안 마음속의 상처는 아물었는지 아직 남아있는지 그것을 물어볼 수도 확인할 수도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가족들을 무척 사랑했다는 걸요. 남편을 데리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누이가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했다며 저에게 짤막한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쓴 편지였죠. 보고 싶다, 영선아. 끝까지 날 믿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힘들다고 도망가서 미안해. 앞으로 내가 살면서 당신과 애들과 살 날이 있을까? 난 우리 가족이 함께 살면서 행복했던 때가 너무 그리워. 하지만 내가 그 행복을 망가뜨렸지. 정말 미안해. 난 우리 가족들한테는 죄인이지. 염치도 없는지 정화와 정태에게 다시 아빠라고 불리고 싶다.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 가족은 다시 힘들어지겠지. 이번에는 애들 혼삿길까지도 막힐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빠가 정말 사랑했다는 걸 마지막으로 알리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써. 마지막으로 영선아, 평생 네 옆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하지만 어디 있어도 사랑해, 사랑한다. 남편이 눈물로 썼을 이 편지는 아마 치매가 진행되면서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가 제가 알던 남편의 글씨체와는 많이 달랐어요. 글씨를 참 예쁘게 쓰던 사람이었는데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죠. 그날 편지를 받은 전 과거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정말 힘들었어도 남편을 놓지 않고 옆에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죠. 알아요. 지금 후회해봤자 이미 늦은 일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라도 남편의 옆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이 남아있다 해도 끝까지 남편을 버리지 않고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남편 옆에서 챙기다가 어느 날 잠깐이라도 정신이 돌아왔을 때 혼자 둬서 미안하다고 우리도 당신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다들 기도해 주신다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